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필리조선 소시차를 마지막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논란 글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칭찬 공세로 승점을 올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관세 협상 관련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 결과와 관련해서 최종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수께서도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 등으로 트럼프 일개 행정부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좀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한마디로 평가는 예. 어렵지만 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극복해야 되는 매우 불합리한 운명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조회가 됐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듯이 진보 정부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친중 아니냐, 반미 아니냐, 맞아요. 혹은 극단적이지 않느냐. 예. 이런 저희 불합리한 누명이, 오명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오발 오피스에서 진행된 소인수 회담이 100% 실황 중계된 것이 매우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대화를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실제로 실황적으로 목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래서 매우 대미 외교가 됐던 외교 전반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굴레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과정이 다 이렇게 노출되는 게 저희에게도 굉장히 좀 생경한 장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이 이번 그 장면이 더 극대화됐던 것은 회담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맞습니다. 긴장감이 더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그 글을 올린 거는 하나의 어떤 뭐 전략 긴장감 유도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첫 있는 번째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교적 결례죠. 결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오는데 3시간 전에 얼토당토하는, 우리 마치 우리 길거리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음모론적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의 SNS에 나왔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제 면밀히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 혹은 대한민국 정부의 실력이 나타난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공개하긴 해야 일부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간의 그 커넥션, 소통이 요번에 아무래도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것들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이 내가 오해한 것 같아요 라고 그 대답을 공개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매우 좋은 성과였고, 그것은 아마도 국내적으로도 많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력이 나타난 기회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외교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뭐 예우라던가 의전이 조금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가한 소리 같아요. 한가한 제가 소리다. 감히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이번에 실무 방문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왜 부의전장이 나왔어? 의전장이 예. 나와야지.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회담 마치고 나올 때 여성분이 이제 환송을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의전장이세요. 두 번째는 여러 유럽의 정상들이 백악관에 갔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나와요. 대반이 거의 안 나와요. 이제는 우리도 외교 선진국이니만큼 그러한 허례의식을 가지고 외교 정상 행사가 실패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한가한 소리 같아요. 이제는 제가 보아하니 이제 외교는 소위 우아한 가식보다 비열한 국가 이익을 가지고 첨예하게 싸워야 되는데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오래된 전축을 트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보고
보고 싶어요. 예,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회담 전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들이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앞서 짚어본 것처럼 네. 우려도 있었지만 회담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특히나 뭐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이 주목이 되기도 했는데 교수께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두 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대통령님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지금 평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한반도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발언이에요. 그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아, 맞아. 내가 일기 때 그랬었지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이 나오기 전에 어떤 문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냐면 내가 북한을 관여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한반도 주도론, 운전자론을 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이 보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관여시켜서 피스메이커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 맞아. 내 역할이 있었지. 아,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만류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 무엇이 중요한지 이번에 더 확실히 각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대북 문제가 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번 기회로 이 순위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저도 이번에 회담을 이렇게 실황 중계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봤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머릿속에 중요한 날짜가 각인된 것 같아요. 행사하고.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 네. 에이펙은 이제 10월이란 말이에요.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G20 하러 왔다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그의 트윗 한 방으로. 이번에도 아, 맞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구나를 누구도 아니라 미국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각인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여서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발현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좀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제안과 관련해서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펙 관련해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에이펙에서 기념사진 저희가 어느 정상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이제 중요한 과제를 떠안은 거죠. 안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올까 말까 하는데 저는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음 에이펙 의장국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미중 회담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저는 의미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뭐랄까요? 과하지 않게 잘 진행되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사실은 이제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우려도 있었는데 이게 참 잘 진행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이게 좀 촘촘히 잘 준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예. 인수위 없이 출발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내란을 정리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큰 돌덩이를 지금 들고 미국에 간 거예요. 따라서 정부도 표현했지만 총력전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임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각각에서 각자 입장에서 정성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 SNS 문제 처리하는 것,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의 소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을 관여했던 거,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던 것들을 보면 이 정부 초기에 중요한 가늠자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방비도 그렇고요. 주한미군 문제였는데 기자들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문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대신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이상하죠.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갑자기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린란드도 내놔야 된다고 그러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심지어 가자지구도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가 공유한 거거든요. 동맹의 입장에서 우리의 방어를 위해 예전부터 있었던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인 거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혹은 미군이 혹은 미국 대통령이 기지의 소유권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를 불킬 수 있으므로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듣고 마는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법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가 그렇게 했던 발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옛날 사고방식이 다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기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그 땅 어차피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라는 발언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아닌 건 아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대로 이게 듣고 말면은 다행이고 이게 그냥 네. 지나가면은 다행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분담금 증액을 위해서 압박하려고 좀 우회적으로 다른 카드를 좀 쓴 거 아니냐 이런. 근데 그 분석도 카드는 있어요. 활용할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협상의 국면에서 보면. 어차피 그 땅은 줄 수 없는 땅인데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이를테면요. 평택에 소유권을 줬다 칩시다. 어떻게 주는지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럼 방위 분담금 안 올려줘도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는 그 성향도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은 절대 깎아주는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려줄게. 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 단순히 3배, 5배 올려주는 협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협상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미 작년에 5개년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국방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죠. 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국방비 증액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후에 언급한 거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해석해야 일단은 될까요?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은 다르는 거니까요.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외교안보 우리의 국방적 수요에 맞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북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우리 군이 주도하겠다는 소위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기조에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소위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국방비는 늘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적인 관점도 있고 두 번째는 외교적 관점에서 워싱턴 현장에서 우리 국방비 증액할 거야 라고 하는 외교적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번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에 가서 필리 조선소를 이 대통령이 시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예. 우리의 조선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칭송했고 자신들이 안 좋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미 투자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근본적인 차별점은 하나의 인더스트리 섹터를 골라서 우리가 키워줄게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를 더 필요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고 봐요. 지금 어쨌든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됐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정상회담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저희가 합의된 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한미 FTA가 있었는데 관세를 15%를 맞았어요. 근데 문서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문서 안에 우리가 2천억 불, 1,500억 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컨트롤하고 10%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었으면 어떡할까?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유연성 있게 좀 상황을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그 외교적 관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지가 좀 생겼다, 유연성에 이제 좀 여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어쨌든 근데 이제 세부 항목에 대한 협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타임라인하고 우리의 타임라인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급할 게 없죠, 사실. 돈은 우리가 주는 거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2천억 불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보증에 관한 것이어서 그거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가는 것이지만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공약한 것이 2천억 불의 성격이어서 그건 그대로 협상하면 되죠.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요. 네네. 특히 쌀 개방의 문제와 소고기 원령 폐지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7월 30일 협상에서도 크게 걸림돌이 안 됐던 이유는 팩트에 근거해야 되죠.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 소고기 수입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미국은 손해볼 일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이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관리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야 되는 입장,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상황 관리를 해나가면서 한미 협력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신의 성실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우리로부터 공약을 받아내는 그 과정 속에 지금에 있는 소위 합의가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미국도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눈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서 방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례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한 수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하고요. 또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목도했습니다만 미국 분들이 많이 놀랐죠.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 역사 문제에 상당히 집착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해결하고 왔어요. 왜냐?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니까 이거 우리가 극복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승점이죠. 따라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 국내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섭섭한 분들도 많아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경우의 3자 대의 변제 문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니 그건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네. 어쨌든 정부 초기에 한일 문제, 한미 협력에 대해서 크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한미일의 모습은 저희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미일 삼각협력 자체를 우리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많이 비난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그거는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요.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 없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건 우리한테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부 정책에 맞게 북한에 대한 관여, 소위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본을 같은 자리에서 대화하고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일의 협력의 방향을 그쪽으로 전개시키면 그 플랫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익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주변국들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실효 외교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국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은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간 중에 우리 박병성 전 의장을 필두로 해서 중국의
특사단이 갔죠.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플러스 포인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들인 주변 4대 강국하고 협력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통의 외교적 플랫폼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키워나가면 되고 회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